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6일 일요일 밤입니다. 지난 주일에 재미있다고 보니까 좀 이상한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비밀 정보가 이렇게 새 나가서 그것이 SNS에 알려졌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미국이 동맹국인 특히 대한민국을 향해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좀 세상에 시끌벅적하고 특히 우리나라 야당은 대단한 호재를 맞는 것처럼 그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국제정치학에서 스파이 활동 이런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국제정치학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우방들 사이에서도 이 정보 수집 활동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다. 미국 어떤 학자는 미국이 동맹국을 정보 활동을 했다. 동맹국을 향해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쇼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쇼킹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그 스파이는 늘상 있는 일이죠.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에 관해서 제일 먼저 쓴 책은 아마도 2400년 전 그 이전에 나온 손자병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텐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백전백승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피지기, 여기서 피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그냥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구나 다 3인칭입니다. 너, 이런 사람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는 적으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공격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모한다는 뜻이죠.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손자병법은 별로 큰 책이 아닙니다만은, 아예 한 차부터는 간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해가지고, 손자병법 13편에 보면은 용간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간. 간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수집을 위해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은 지피지기. 여기서 피라는 것은 상대방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꼭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적이 포함되죠. 그렇지만 친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오래전에 나온 지도 2005년에 나왔으니까 한 10여 년 된 책인데 아주 두껍고 묵직한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운노 히로시라는 사람이 쓴 스파이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스파이 세계사인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서론이 나옵니다. 스파이가 말이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뒤에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역사의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면 스파이에 관한 얘기를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뒤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역사의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진 스파이. 그것이 스파이의 꿈이겠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그렇지만 사소한 혹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그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난 스파이. 우리가 스파이에 대해서 책을 쓰다든가 스파이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건 전부 실패한 사례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번 사례를 미국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적 없다. SNS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모른다.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입을 닫으면 그만인데 미국이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법인을 잡아냈고 그리고 미국이 법인을 잡아가지고 공개한 이유는 그것이 국제정치에서 그렇게 대단한 파장을 일으킨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국제정치학 이론에 다 있습니다. 스파이의 어원이
그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파이어라는 프랑스 말인데 멀리서 본다. 숨겨져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는 거니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가서 밀정이 아닙니다. 처음의 의미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그 밀정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바뀌었죠. 스파이 그러면은 숨겨진 것만을 찾아보는 사람이 스파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것은 기자들도 보고 뭐 저 같은 학자들도 보는 것이죠. 스파이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그 디플로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플로머시가 바로 스파이라는 뜻입니다. 그 디플로머시가 영어 스펠링으로 DIPLO MACY 이렇게 쓰죠. 여기서 DI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플로라는 것은 이제 플리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접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가지고 접으면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숨기는 거,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둘로 접은 문서를 외교 문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둘로 접어서 봉인하면은 그것이 밀서가 된다. 해가지고, 디플로머시, 외교가 바로 스파이하고 직결된다라는 그런 이 말을 하는데, 이 저자책에 그렇습니다. 그 일본 저자책, 스파이 세계사에 나온 얘기. 이 책에는 실수를 저질러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스파이 이야기만 담을 수 있다.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스파이는 실수를 저질러서 꼬리를 잡힘으로써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성공한 스파이 작전은 없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파이 이야기는 실수를 저질러서 임무에 실패한 스파이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21살짜리 1등병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내셔널 에어가드, 그러니까 공군이에요. 그리고 미국 연방 방위군이 아니라 주 방위군의 공군에 근무하는 21살짜리 1등병. 그 친구가 이제 마침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정보 사이버 이런 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 앞에서 야,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나 그래도 꽤 많이 알아. 좀 잘난 척 하려고 해가지고 SNS에 공개한 것인데 그게 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미국 신문 보니까 최대 15년 동안 감옥에 살 가능성이 있다. 반역자가 된 것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외교에서 스파이가 얼마나 밀접하게 외교는 바로 스파이 작전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제가 아주 정말 오래전에 대학교 학부 다닐 때 읽은 Politics Among Nations라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국제정치의 성경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이 책을 다 읽는데, 여기서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읽은 그런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외교는 좋은 겁니다. 전쟁에 비해서. 국제관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이 바로 외교입니다. 근데 외교라는 것은 일단 나라마다 외교 정책이 있죠. 외교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자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국가 이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힘을 늘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예로운 일. 그래서 SPPP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Security, Power, Prosperity, Prestige.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뭐다라고 설정을 하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다른 나라랑 하는 거니까 너희 나라, 저 나라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목표를 평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로 할 수 있다. 타협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안 될 때는 군사력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국의 목표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타협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수단을 선택한다. 그래서 상대국의 목표를 정확히 선택해야 됩니다. 상대국이 요만큼 원하는데 이만큼 원하는 줄 알고서 가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국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국의 목표 중 어느 것이
그 국가의 중대 이익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 나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의 수단으로는 설득이 있고 타협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상대방 나라의 외교 정책이 뭔지를 알아야지 설득하고 타협하고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외교 사절이 나갑니다. 외교 사절 멋있죠? 외교관들.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서 첫째는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냥 모겐수 교수는 그것을 정치적인 임무라고만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주재국의 정책 목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이 미국 가 있으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현재적 잠재적 국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히 비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간첩 활동과 외교 활동은 접촉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캐는 겁니다. 미국 외교관이 영국에 있으면 영국의 정보를 캐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은 엄청나게 친한 나라죠. 미국하고 한국은 동맹국이죠. 미국의 외교관이 일본가 있을 때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당연히 캐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미국 가면 동맹국이니까 정보 캐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나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단히 높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군대에서도 대단히 높은 직에 있던 사람들이 야, 미국이 그거 하고 우리나라는 그 뚫렸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난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의 기본이고, 외교는 뭡니까?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래서 Politics of Nations, 이 한스 모겐스 교수의 챕터 제목에 디플로머시, 외교가 나오는데, 그 외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Peace through accommodation,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적응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교 정책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능력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외교의 네 가지 업무를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나라의 목표가 뭔지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고, 상호간 타협 가능한 목표를 결정해야 되고, 적당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외교의 네 가지 임무다.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한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라의 외교 정책이 기반을 둘 수 있는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기반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은 현대 외교의 뿌리다. 현대 외교의 뿌리다. 그래서 그거 걸리면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과도 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관이 예스 그러면 예스라고 믿으면 안 되고, 외교관이 노라고 그랬을 때도 그 노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미국은 당연히 최고의 동맹국들인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야, 미국이 친구인 영국, 일본, 독일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당연하죠.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이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바마는 사과했습니다. 웃기는 얘기들이죠. 국제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것들이 정말 웃기는구나. 메르켈이 화낸 것도 웃기는 거고 오바마가 사과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세계 최고의 우호국 간에 정보만 서로 교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보를 얻은 것을 서로 교류할 정도면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파이브 아이스라고 있습니다. 5개의 눈이란 뜻이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영어 쓰는 이 5나라 정말로 친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 사이들한테 불문율이 하나 있긴 있다고 그럽니다. 서로 상대방 정부는 도청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보를 도청하지 않으면 뭘 하는데, 상대방 국민들의 정보는 도청하거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 정부는 안 하는데 영국 시민을 도청을 해요. 감청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쓰고 영국한테도 주고 옆에 있는 나라한테도 주고. 이들 사이에도 상대국 국민들에 대한 도청이 있을 정도로 국제정치, 그거는 뭐 항상 이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 며칠 전에 이제 내일 나갈 거예요. 아마 17일 날 그 자유일보에 나갈 실론인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야당이 자기 딴엔 호재를 만났다. 윤석열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 수집 대상이 되었다고 야단이다. 야당 인사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은 미국의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었다고 믿는 모양인데 진정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국제사회를 사자와 양이 함께 거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뭐 좀 제가 좀 거칠게 썼습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미달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안겔라 메르켈 그 사람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미국이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조그만 뭐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뭐 서로 이제 치고받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글들인데 Allies have always spied on each other. 동맹국들은 항상 서로를 스파이하고 있다. So what's new? 그게 뭐가 새로운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암흑 해독자들은 독일 외교 소통문을 다 읽고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적이었으니까. 워싱턴 군축회의 당시 1920년에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뭐 국제적시 잘하는 사람들은 좀 그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그 해군을 어느 정도 줄이자. 뭐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해군력을 프랑스 해가지고 해군력을 어느 이상 갖지 말자라고 이제 서로 타협을 한 회의입니다. 워싱턴 군축회의 당시. 군축회의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전쟁보다 그게 훨씬 좋네. 이거 군축회의니까 평화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국은 일본이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회의에 임했고 일본이 딱 카드를 숨기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외교 통신을 모두 도청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분노한 일본이 그래서 만주를 침략하고 진주만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얄타회담 2차 대전 끝났을 때 얄타회담 있죠. 그때 미국 대통령하고 영국 수상이 방에서 얘기하는 것을 스탈린은 다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방하고 그리고 처칠 그 루즈벨트 방하고 처칠의 방에다가 다 소총장치를 하고서 얄타니까 그거는 소련 영토 아닙니까? 예,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뉴욕타임즈는 지금 요번에 이 리크된 문건에 나온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4월 8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일주일 정도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미국이 만약의 경우 마음 먹었으면은 그 리크된 거 그거 다 가짜야.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하면 끝입니다. 원래 스파이 사건이 그거예요. 성공한 스파이 사건은 없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보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예, 이건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했는데 그때 미국이 위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둘 다 뭐 미국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중국이 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한테 중국군이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로 오고 있다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한테 뭐 사실은 박살이 났죠. 중국 군대가. 뭐 자기네가 나중에 이겼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첩보는 중요한 겁니다. 요새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북한이 가르쳐 줍니까? 네, 첩보로 알고 있는 거죠. 첩보로. 그래서 북한의 ICBM이 요번에 요번에 흘러나온 거기에는 북한의 ICBM이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센 거 아니다. 라고 과대 포장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뉴스입니다. 채널 A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상당한 파장이 뭔데?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상당한 파장이 뭔데?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국교 끊는 겁니까? 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면 이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걸 하는 친구가 SNS에 했는데 미국이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 한 병사를 잡았지만은 잡기 전에 뭐 우리나라 이 해설가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간질을 노린 역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보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이간질, 가짜 정보가 진짜 정보보다 6배 빠르게 항상 전달된답니다. 미국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감청 파장 일파만파, 뭐 일파만파까지는 아니고 이간질 노린 역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 가짜 정보가 진짜 정보보다 6배 빨리, 6배 빨리. 항상 가짜 정보 그리고 흥분되는 정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새 언론을 우리가 거의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첩보 활동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언론이 대충 믿을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야당이 뭐 쫙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서가지고 미국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도청과 감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무슨 파장인지 대통령실은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초유의 보안 사고이자 안보 참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이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그 야당에도 이제 뭐 육군 대장하던 그 분들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한 정부를 비판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 도보다리를 걷는 사진입니다. 뭐 이거 워낙 유명한 사진이죠. 미국이 말이죠. 김정은과 문재인이 이 다리를 42초 동안 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42초 동안에 김정은은 35번 쉬었대요. 그 헉헉거린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키가 167cm, 미국식으로 5피트 7인치, 몸무게 300파운드, 우리식으로 136kg,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운다는 사실도 함께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왜 이거 미국한테 항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이 다 감도청한 거 아니에요? 감청하고 도청한 거 아닙니까? 뭐 문재인 둘이 비밀 얘기하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가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혹시 둘이 얘기하는 거 미국이 안 들었을까요? 왜 민주당이 이 사람한테 항의하네요, 미국한테. 이런 얘기 어디서 아느냐고요? 이런 거는 이런 책 보면 다 나옵니다. The Great Successor. 미국 아나 파이필드라는 신문 기자가 쓴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건데 이 책에 그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 감청 도청 당하고서 왜 당시에 미국한테 항의 안 했습니까? 지금 한국은 평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이렇게 엄청난 이런 대화를 하는데 미국 니네가 이렇게 다 듣게 하라고 왜 안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주 괜찮은 논설위원 출신 기자 이종훈 기자가 자기 유튜브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국 NSA에 완전 감청당한 것은 문재인의 청와대다. 이 정부라기보다도 이분은 이제 이 공작, 우리나라 국정원, 대한민국 스파이 전쟁 60년 통일을 만드는 길 공작. 우리나라 국정원이 잘 싸워주면은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전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 정보 공작은 중요한데 지금 뭐 이거는 그 구문이 됐습니다만은 서울 정부가 이 북한 지금 리크된 그 흘러나온 보고서는 뭐 별로 이렇게 그 디스미스 이렇게 개의치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스파이 사건은 한미 관계를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서로 뭐 국가 안보에 대해서 큰일 났고 미국이 우리를 봤기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 깨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제정치 일반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잡혀간 친구 뭐 이름도 복잡해요. 잭 다글라스 테이세이라 TEIXERIRA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화면으로 보십시오 나중에. 21살짜리 1등병입니다. 이 친구가 SNS에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라고 자랑하려고 이걸 흘렸대요. 이 친구는 참 운명이 재수가 없게 생겼는데
maximum of 15 years in prison. 한 15년 동안 감옥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뭐 어떤 젊은이가, 젊은 친구가 그냥 그 호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친구가 그 미국의 기분 나쁜 건 그거였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매일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US spying on allies and exposing the grim prospect for Ukraine's war with Russia.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깝깝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밀이 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요새 우리가 미국 뉴스 보면 전부 소련이 러시아가 헤매고 우크라이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정보가 나온 것이죠. 이 정보 수집은 뭐 적군한테 하는 거는 뭐 물론 당연히 하는 건데 친구들한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외교의 일환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하고 이제 마크롱이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미국한테 의존을 줄이고 중국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마크롱이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면 마크롱의 이야기를 도청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너 친구 맞냐? 나의 적국하고 잘 지내겠다고 그러는 너가 친구 맞아? 예. 오바마하고 메르켈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메르켈이 화를 냈어요. 미국은 다 알고 있었죠. 너네는 우리 조금 있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힐러리 국무장관을 독일 정보부가 이거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미국이 이제 너는 우리 왜 하니? 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미국은 독일의 도청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한번 사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 보니까 재밌어요. 둘이 서로 보고 웃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웃고 있고 미국 도청 비난하던 독일 머쓱했다 하고서 한겨레 신문에 그때 얘기가 난 것이죠. 미국이 동맹국 도청하더니 뿔난 유럽 정상들 난처한 바이든. 난처한 바이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너네들은 우리 도청 안 했냐고 자료를 다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독일을 미국이 도청할 때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미국이 독일 도청하는 것을 도와주다니 그거 가지고 쇼크를 받으면은 국제 정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받고 쇼크 받으면 안 됩니다. 국제 정치는 제가 그 자유일보에 썼듯이 사자하고 호랑이가 함께 논의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빨리 뛰지 않으면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스파이 작전은 누구나 다 한다는 게 진실이고 다른 나라도 미국을 다 정탐하고 우리들 여기 미국 대사관 정탐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협상을 할 때 무엇을 미국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한국에 대해서 그런 거 우리가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하고 미국 국무부라든가 미국 백악관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훨씬 편하게 미국하고 외교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 브라질이 캐나다 정부에 대해서 무지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캐나다 그래도 꽤 신사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 항의한 이유가 브라질의 탄광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브라질 외무장관이 캐나다를 욕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외국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도청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왜 친구끼리 도청하니? 친구끼리 왜 도청하니? 이건 찰스 쿱찬이라는 교수의 논문에서 내가 읽은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국가 이익이 영원할 뿐이다. 라고 대답하면은 왜 친구끼리 도청하니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쿱찬이라는 교수가 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국제정치에 많은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의 국장이죠. 클래퍼라는 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도청하느냐? 예, 합니다. 다른 나라는 미국을 도청합니까? 예,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클래퍼 replied absolutely.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국제정치에 정말 5천 년 동안 있는 국제정치 역사 이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야 뭐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한다면은 판문점을 미국이 샅샅이 다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맹국을 정탐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미국의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사건이 뭐 큰 사건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거 미국 책임져라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제정치에 늘상 있는 이런 사건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방첩을 잘해서 남의 거는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우리 거는 남한테 안 들리게 하는 것, 뭐 이것이 좋은 일이겠죠. 국가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금 그 야당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국제정치의 그 ABC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교의 일환이고 외교는 그러니까 어코모데이션입니다. 평화를 서로 합의, 서로 적응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국제정치 이론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매일 북한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일본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요새는 뭐 정보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오래전에 공부해뒀던 거 다시 한번 책 꺼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